지난주에 오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줬잖아요. 이거 하고 복수 문제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수 문제 넣고 지난주 나눠드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원장님이 그거 해라 그래서 뛰어넘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수 문제는 없고 조직론 뒷부분 우리 안 했잖아. 그쵸? 그 부분을 간단히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갈등 관리. 보니까 안 켜져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조직론에서, 지지난주죠? 조직론에서 우리가 조직 구조하고 조직 관리, 그렇죠? 자, 조직 관리에서 우리가 조직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봤었죠, 그렇죠? 자, 아마 지금 틀었을 것 같아. 지금 녹화돼 있네. 조직인 봤고, 그 다음 직무동기 봤어요. 직무동기. 그래서 직무동기를 조직과 개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직무동기 어떤 이론과 내용 이론과 직무동기 과정 이론, 그쵸? 그 다음 리더십, 그쵸? 직무동기하고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네 가지. 그래서 리더십은 특성론, 그 다음 행태론, 그 다음 상황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성 또는 이게 속성론이었죠. 그래서 신속성론, 그렇죠? 그럴 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렇죠? 행태론은 대학교에서 나오죠. 주립대학. 그래서 오하이오부터 쭉 주립대학이 있었죠. 아이오와. 그래서 자, 아이오와, 그 다음 미시간, 그 다음 오하이오, 그쵸? 오하이오. 그 다음 블레이크와 머튼, 그쵸? 그래서 관리 그리드, 관리망 모형. 그 다음 상황론은 어떤 거 봤습니까? 여기 이제 관리망 모형까지 봅시다. 관리망, 블레이크와 머튼이었습니다. 상황론은 피들러, 그쵸? 피들러하고 또 허쉬와 브랜차드, 그 다음 에반스, 그런 사람들의 상황론을 봤었죠. 그래서 에반스 하우스의 경로 목표, 그 다음 허쉬의 블랜차드의, 그렇죠, 부하 성숙도에 관련된 이론이었죠. 상황적 리더십 이론, 피들러의 상황적 리더십. 여기서는 세 가지 변수를 봤었죠. 그래서 부하와 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 양호하느냐 불량하느냐, 거기에다가 과제의 구조화되어 있냐 비구조화되어 있느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 봤어? 관리자의 지휘 권한이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8가지 경우를 봤었다고 그랬죠.
자, 8가지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하고 상황이 아주 나쁠 때는 무슨 지향? 과제지향. 상황이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 그쵸? 이게 피들러였고. 그 다음, 허쉬와 블렌차들은, 부하의 성숙도가, 보통 이제 성숙도는 여기가 낮고 높고라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떤 식이라고 그랬어? 자, 제시적 리더, 설득적. 그쵸? 그 다음 참여적, 위임적.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에반스도 마찬가지 4가지 지도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시, 지원, 참여, 성취지향. 그쵸? 그래서 이거하고 신속성론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속성론은 자,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이고, 그 다음 서번트 리더십. 그쵸? 서번트 리더십을 봤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는 갈등 관리야, 갈등 관리. 자, 조직 관리론이니까 조직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구성원들이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갈등이 있으면 그렇죠,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은 보통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에서는 이 갈등은 안 좋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자고 그랬는데 갈등이 있다는 건 이게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서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이론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사이몬의 행태주의 이론에서 진짜 갈등이 안 좋은지를 봤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아예 안 좋으면 이제 효과성, 이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 말합니다. 효과성이 목표 달성이죠. 그 다음 갈등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등이 아주 거의 없는 조직은 거의 효과성이 낮더라 이거죠. 갈등이 아주 큰 조직은 역시 효과성이 낮겠죠. 맨날 싸울 거니까. 그러면 자, 갈등이 여기 정도에 있어, 조직이.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높여줘야 되겠죠. 갈등이 여기 정도에서 굉장히 갈등이 커. 그러면 효과성을 높이려면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은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은 거기 보니까 갈등부터 봅시다. 자, 갈등 관리에서 거기 135에서 개관이 있는데 뭐 갈등이란 뭔가 이런 게 쭉 있는데 놔두고 갈등관의 변천만 봅시다. 로빈스가 주장한 갈등관의 변천. 그래서 전통적 견해에서는 갈등은 뭐라고? 역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사이몬의 행태주의 입장에서는 갈등은 뭐 해야 된다? 갈등 어느 정도 필요하다. 수용해야 된다. 또는 필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는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갈등 조정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전통적 견해, 행태론적 견해, 상호작용주의적 견해 이 세 가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잘 봐두셔야 돼. 그래서 갈등에 있어서의 견해들, 갈등관리 우리 책에 136입니다. 136 거기에 갈등관리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갈등은 뭐다? 나쁜 것이다.
그런데 행태론, 사이먼의 행태론 보니까 갈등은 있어야 된다. 수용되는 거고 상호 적용주적 갈등 관점에서는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갈등 관리에서는 자 여기 봅시다. 갈등 간의 변천 이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간의 변천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자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 뭐 이건 한 번만 폰디가 주장했는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137페이지 폰디의 갈등의 5가지 단계 이게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때 인사조직이라는 7급의 인사조직론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심화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갈등 단계는 잠재적 단계, 지각된 단계, 느낀 단계, 명백한 단계, 갈등, 여과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들도 뭐 여자친구랑 싸울 때 이런 단계를 겪죠? 일단 잠재된 단계에서 처음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삐진 것 같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지각적 단계. 그 다음 확실히 느끼는 단계죠. 그 다음 맞아 확실하군 명백한 단계고 그 다음 갈등을 예고화시킨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 시험에는 거기 토마스 모형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형은 우리가 리더십에서도 상황 이론이 있었죠. 그렇죠? 토마스 모형은 갈등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자 거기 표 한번 볼까요? 표 보면 주장적 자신의 욕구 충족을 충족하는 건 주장적, 그 다음 비주장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타인의 욕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는 걸 비협조적, 협조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속에 있어? 조직 관리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을 관리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직 관리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은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럼 관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상대방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상대방의 주장을 만족해주면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청장이라든가 동장이 있다고 합시다. 구청장이 부하 직원하고 갈등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자기의 주장을 만족시키는 것을 무슨 형이라고 돼 있어? 거기 강요형 이렇게 돼 있죠. 강요. 그다음 갈등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걸 수용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만족하는 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력. 그 다음 여기 반반씩 양보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타협. 아예 뭐하지 않는 것. 서로 간에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걸 무슨 형이라고 그럽니까? 회피. 근데 시험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야? 가장 좋은 해결책.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고 무엇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리더십 마치 상황론과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쌤이 여자친구하고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갈등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아주 뭐랄까 사소한. 그런데 굳이 그러면 둘 다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야. 자기들 주장을 그냥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건 무슨 얘기야? 회피형이야. 이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내일 지나면 풀리는데 서로 만족하자고 커피숍 빌려놓고 서로 간에 이게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미안식 뭐 그런 거 한다든가 그러면 돈만 엄청 들죠. 둘 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해서 만족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돈만 엄청 들어갔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 하면 좋겠어? 회피하면 좋겠죠. 그렇죠? 굳이 그걸 협력형으로 해서 서로 만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쌤 한번 또 생각해봐. 동장이나 구청장이 됐다고 합시다. 또는 이건 다 이 경영에서 많이 들어온 거니까 회사 사장이 됐다고 합시다. 조직이 곧 망해. 그러면 조직원들에게 이 출장을 보낼 때 호텔로 잡아줬어. 근데 조직이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모텔로 바꿔줬더니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굉장히 출장한 사람들이 반발을 한단 말이야. 바꿔주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곧 회사 망해, 지금. 자기 뜻대로 가야죠, 이럴 때는. 그쵸? 이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형? 강요형. 그쵸?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깜빡이 내가 보니까 정보 잘못 알고 간 거야. 자기가 잘못 알고 자기 고집을 핀 거야. 그럼 어떤 게 제일 좋겠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수용형이 좋고. 만약에 여기 이제 구청장이 막 이 조직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뭐가 경쟁이 붙었어. 그럼 뭐 하는 게 좋겠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거기 협력형은 뭐 할 때? 둘이 꼭 만족을 해야 될 때. 자, 여우와 증인은 군대를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여우와 증인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집총을 거부하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상. 그러면 쌤들 알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이것도 보장해줘야 돼. 근데 병역 의무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어떤 방법을 최근에 연구했어? 이 사람들을 집총 거부한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서 교도관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3년간 근무하게 한다. 군대 안 보내는 대신. 그러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총은 안 들었잖아. 공적인 일을 하지만 3년간. 그럼 양심을 종교의 자유를 지킨 거죠. 참 지킨 거잖아. 그 다음 병역 의무를 사실은 잘 보면, 물론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에 버금가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계속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년간 하게 되면 그만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가치들은 둘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건 무슨요? 협력.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거기 쌤 경쟁형 밑에 진하게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 중요한 상황이지만 인기 없는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조직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이때는 어떤 거다? 137페이지. 이때는 무슨형? 무슨형? 강요형. 그렇죠? 그 다음
쟁점이 사소한 것일 때, 그 다음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보다 클 때, 그렇죠?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남녀간의 문제, 그냥 뭐 하는 거, 놔두는 게 차라리 나오는데, 만약에 이 커피숍 빌려서 한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보다 클 때는 뭐 한다? 회피형. 그 다음,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할 때도 회피형. 그렇죠? 그 다음, 수용형은 자기가 양보하는 경우는 어떨 때 한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조화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그 다음 타협형.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 왜냐하면 반밖에 충족을 못하죠,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크죠. 그 다음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 목표 달성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가 클 때. 협동형, 협력 또는 협동형, 합의와 헌신이 필요할 때, 양자와 관심사가 매우 중요해 통합적인 해결책만이 수용될 수 있을 때, 관계 정진에 장애가 되는 감정을 주로 다뤄할 때는 협력형, 협동형이 좋다. 그러면 자, 이건 시험 문제는 크게는 안 나왔으니까, 자, 나중에 좀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놔두고, 지금 토마스 모형은 어떤 거다?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효한 해결책은 다르다. 그렇죠? 유효한 해결책이 다르다.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겠습니다.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 이 전략, 이건 어떤 것에 해당된다? 상황적이다, 상황. 그렇죠? 무엇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조금 시험이 많이 나온 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거기 139페이지에 있는 갈등 해소 전략, 갈등 조성 전략이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거기 갈등을 우리가, 자,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조직 효과성하고, 자, 갈등은 어떤 관계가 있다? 역유자 관계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이 조직의 갈등이 적을 때는 뭐 해줘야 돼? 갈등을 조성해줘야 돼. 그래 효과적이겠죠? 갈등이 너무 클 때는 해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 조성 전략과 해소 전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거. 자, 우리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쌤, 이 갈등에서 139페이지. 거기 보니까 갈등 관리 전략에서 표로 나와 있죠. 139페이지 제일 밑에. 이 표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잘 외우시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조금 심도 있게 낸다면 그 위에 원인별 갈등 관리 전략이라는 게 있죠. 쌤, 원인별 갈등, 토마스 모형 위에 원인별 갈등 관리 전략, 이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할 땐 업무가 너무 상호 의존성을 가지니까 갈등이 생겼어. 그럼 뭐 하겠어? 업무가 상호 의존성을 좀 갖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부서 간 접촉 필요성을 뭐 한다? 축소한다. 그 다음 분업으로 인한 갈등 예방은 분야별 전문 교육 대신, 너무 전문화되면 뭐야?
분업이 돼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직급 교육을 시킨다. 그렇죠? 그다음 개인의 특성차로 인한 갈등 예방은 개인 간 개인 특성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 그럴 때는 공감대 형성이나 가치관 근접 전략. 그다음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 예방은 뭐 당연하죠. 자원을 늘리거나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거. 조직 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 조장 전략은 적당한 길장과 불확실성을 제고. 그래서 뭐 이 문제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OX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OX 문제 143. 143페이지에 69번부터 풀어봅시다. 69번. 자, 보니까 조직 내 갈등에서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호 의존성이 높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겠죠? 일단 업무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잘 발생하지 않겠잖아. 근데 업무랑 밀접히 관련될수록 갈등은 잠재해 있겠죠? 그 다음 70. 조직 내 갈등에서 고정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아니, 고전적 관점에서는 어땠다 그랬죠? 갈등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71. 조직 내 갈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맞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 너무 많아도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있죠. 적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죠. 그 다음 72. 조직 내 갈등에서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은 잠재적 갈등이라고 그랬죠. 잠재적 갈등. 이 질문 하나만 외워두십시오. 73번. 갈등은 해결 과정에서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갈등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고. 74.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달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관계라는 거 어땠어요?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관계 갈등이야. 관계 갈등할 때는 서로 간의 소통의 기회를 높이면 어느 정도 해소되겠죠. 이번에는 뭐야? 직무 갈등이야. 직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그 다음 공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 타협의 방법. 이건 직무 갈등이 아니라 무슨 갈등이야? 관계 갈등입니다. 관계 갈등. 그렇죠? 직무 갈등은 뭐에서 우리가 분업화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분업화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건 뭐 크게 논란은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조직의 자원 증대라든가 공식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 타협, 이런 건 직무 갈등일 때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관계 갈등일 때 일어나는 거야? 관계가 갈등일 때 아무래도 위에서 조금 조정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봐봐. A하고 B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그럴 때 이건 관계 갈등이잖아. 직무가 갈등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무 같은 경우는 분업화했을 때 내 거냐 네 거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방금과 같이 A, B 사이의 관계 갈등일 때는 어떤 해결책이야? 거기 있는 것처럼 공식의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 타협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쌤, 거기 직무 갈등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무가 상호 의존성 가질 때 직무 갈등 같은 게,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완화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 이를테면, 계층 제재 권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직무 갈등인데, 직무 갈등 해결책인데, 쌤들, 이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년 동안 한 문제가 나왔던 문제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정도. 76번 과정 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 부분은 맞으니까 이 정도로만 알아두도록 하죠. 시험에는 15년 동안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그 다음 77,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유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 78,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 있으나 대안과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개인 간 갈등의 원인은 비비교성.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갈등을 이야기할 때 또 갈등의 위험을 이야기했는데, 크게는 139페이지 보면, 137페이지 미안해요. 137페이지 사이먼과 마치가 갈등 유형 나왔는데 비수락성, 불확실성, 비비교성에서는 갈등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렇지 않으면 쌤 그냥 표를 봐라요. 표. 138페이지 요약집 138페이지 표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원인별 사이먼의 개인적 갈등의 유형이라고 138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 중요한 관점 아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80번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조직 내 하위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쌤, 조직 내 하위 목표 가지고는 서로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더 큰 목표, 상위 목표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우리 표 보면, 우리 쌤, 이 요약지 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등 해소 전략에서 2번 봐봐요.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139페이지, 요약지 139페이지 보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갈등 해소 전략에서, 자, 2번 보니까 상위 목표 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은 갈등이 일어날 때 하위 목표 가지고 갈등을 하니까 좀 더 위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야. 좀 더 상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야구 선수가 파견돼서 그래서 LG하고 OB하고 서로 다툴 때 뭐라 그래?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우리가 한국이 우승하는 게 중요하지? LG가 OB가 우승, 그게 그건 하위 목표죠. 좀 더 큰 목표는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거잖아. 그러면 좀 그런 걸 강조하면 뭐가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좀 뭉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프로구단 가운데 서로 막 다투다가도 국가대표 세우는 어때? 서로? 그렇죠. 서로 간에 통합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하위 목표 가지고 원래 갈등이 좀 많이 생기니까 좀 더 상위 목표를 제시해주면 뭐 서로 간에 협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삼성에서도 니네 가전이 잘한다, 뭐가 잘한다 할 때 삼성 자체 전 세계에 비해 삼성이 뭐 일이 돼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통합하려고 하겠죠. 서로 간에 잘해서 다른 이 기업체하고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1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 촉발, 문제 해결, 해결책, 개선 등 숨긴 이거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은 필요하다는 거야. 92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행태론적 시각, 행태론 하면 누굽니까? 사이먼입니다. 조직 내 갈등을 불가피하고 정상, 맞죠? 고전적 관점에서는 갈등은 안 좋은 것으로 왔다고 그랬죠. 근데 행태론적인 것에서부터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세 번째 관점에서는 야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봤다. 83 조직의 갈등과 갈등 관리에서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상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수직이 아니라 옆에 사람끼리 갈등은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 이 부서의 갈등 같은 경우 수평적인 갈등에는 주로 거기 있는 것처럼 목표 분업 구조와 과업이 상호 의존하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 자원이 제한돼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것들의 갈등이 일어나겠죠. 84 조직의 갈등과 갈등 관리에서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갈등을 용인하고 나아가 갈등을 조성 또는 조장하는 것은 조직 갈등 관리 전략 중 하나이다. 당연하고 조직 갈등 관리에서 토마스 갈등 해소 전략 중 타협형 갈등 관리는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은 뭐였어? 둘 다 윈윈 전략은 협력형, 그렇죠? 둘 다 이 윈윈은 협력이죠. 이 타협은 반반 이기고 지는 거잖아. 반은 주고 반은 얻는 거니까 윈윈에 떠볼 수는 없겠죠. 여기는 잠재적 갈등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 다음 86 자, 조직의 갈등과 갈등 관리에서 갈등의 주체가 목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상위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맞죠? 아까 목표 갈등은 상위 목표 제시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87 갈등과는 갈등 역기능론의 전통적 견해에서 갈등 수용론의 행태론적 관점, 갈등 조작론 맞죠? 순으로 변해왔다. 수능은 한 당사자가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들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비단정적이고 이걸 단정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능은 여기니까 이게 이제 협조적 또는 수능적이라고 그래요. 수능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주장을. 자, 그 다음 89 갈등 해결법으로 상위 목표 차원의 증대, 회피, 완화, 타협, 권위적 명령, 조직의 구조적 변수의 변화. 선생님 아까 갈등 관리 전략을 우리 다시 봅시다. 거기 139페이지에 있는 요약집 갈등 관리 전략이 거기 그대로 써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 상호작용적 관점은 세 번째 관점이었죠. 90번 지금 하나 다 맞춰보고 있어요. 자 8번에 나왔잖아요. 8번에 나와있죠. 뭐 한다? 협상, 타협, 완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89번 문제는 139번에서 거기 이
상위 목표 자원의 증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회피, 완화, 타협,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럴 때, 거기, 쌤 8번 봐봐, 8번. 8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완화하는 방법. 자, 90번. 상호작용적 관점에는 조직의 갈등이 거의 없을 경우 환경에 비한 적응력이 아니죠? 상호작용적 관점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91번은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기능이나 업무에 따른 분업구조,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중에서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개인의, 그렇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구조가 아니죠? 개인의 문제죠. 그렇죠? 자, 92. 갈등의 조성 전략은 이제 쌤 뭐가 나왔어? 139하고 맞춰서 한번 생각해봐요. 139페이지에 있는 갈등의 조성 전략과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쌤 쭉 92, 93, 94, 95까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갈등의 조성 전략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면 자, 표면화된 공식적, 비공식적 정보 전달 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거. 그 다음, 갈등의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상위 목표 제시하는 갈등 조성 전략입니까? 해소 전략입니까? 해소 전략이었죠. 나머지는 94, 95까지는 다 갈등 조성 전략이었죠. 그 다음,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갈등관리 사례로 혁신 담당 관제를 도입하여 각종 회의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역동적 정책 토론이 되도록 유도한다. 좋죠? 97.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갈등관리 사례로 구매 부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소규모 물품 구입 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집행자율성. 긍정적 기능에 주목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갈등의 부정적 기능에 주목해서 너무 상호우전성, 서로 과업의 상호우전성이 높으면 갈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그냥 상호우전성을 뭐 하는 거? 줄여준 거야. 자, 98.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갈등관리 사례로 민간 경력자 공개채용 확대 및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 운영으로 민간 임용비를 높인다. 좋고,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는 갈등관리 사례로 행정 서비스 현장 운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기관 표창을 시한다. 좋습니다. 100번. 갈등 해소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상위 목표 제시, 자원 증대, 태도 변화 훈련,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나왔죠? 101. 적절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의사 전달의 통로 변경 좋습니다. 정보 전달 억제 좋습니다. 구조적 요인의 개편,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구조적 요인의 개편은 해소 전략이죠. 해소 전략.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139페이지 암기하는 방법, 창킹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소 전략하고 뭐하고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조성 전략을 변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102.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행태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맞죠? 현상으로 봤고, 와츠와 사이먼은 개인적 갈등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 비교, 불확, 맞죠? 104. 유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 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그렇죠? 해소 전략으로 있습니다. 배고 폰디는 갈등을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지각되는 갈등, 표면화된 갈등, 감정으로 느끼는 갈등과 같이 3단계가 아니라 아까 5단계였죠. 5단계. 106번 수평 갈등과 수직 갈등으로 구분할 때 수평 갈등의 원인은 조직 운영의 불일치, 분화, 상호 전점, 아까 나왔던 문제죠. 107. 갈등 요인으로 지위 부조화란 같은 사물을 다르게 지각하는 걸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장애로 오는 갈등을 유발한다. 지위 갈등은 지위와 역할의 불일치를 말하죠. 사물을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건 지각 오류죠, 지각 오류. 그렇죠? 그래서 지위 부조화라는 건 실제로 공식적인 지위와 실제로 행사하는 지위 간의 갈등이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위 전도 현상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지위 부조화라는 거. 자, 여기 한 방. 만약에 이재용 씨가 상무로 왔다고 그래봐. 또는 뭐 과장회의에 해봐. 부장이라 그래서 말빨로 들어가겠어요? 이건 지위 갈등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지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를 봐요. 이런 경우. 아까 같이 어떤 사물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나온 건 지각의 오류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각에 대한 오류고, 지위 갈등인 건 지위하고 역할하고 안 맞는 거. 그렇죠? 그럴 때 일어나는 건 지위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위 부조라고 하고, 그 다음 108 완화는 희소장을 위한 경쟁에서 초래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차이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렇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완화라는 것은 일단 쉽게 말해서 완화는 해소 기법에 속해 있어. 해소 기법에 속해 있는데 희소자원을 위한 경쟁에 초래되는 갈등은, 여러분 자원이 희소하면, 그래서 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서로가, 그러면 해소하는 방법이 완화겠어? 완화라는 것은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거야.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건데 그런 걸로는 해소하기 어렵겠죠. 또는 아까 이야기했다는 니네 둘이 비싼다거나 또는 이 공동 이익을 강조하는 건데, 그 희소한 자원인데 무슨 공동 이익을 강조해? 그냥 희소한 자원인 경우는 자원을 증대해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선생님 우리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서로 간에 50억씩 나눠 쓰는데 이거 너무 부족해. 우리가 70은 가져야 될 것 같아.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70 가져야 된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 희소 자원을 증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소하는 건데, 이같이 완화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한다는 건데,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문제는 우리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 수준에서는 안 나오고, 우리 수준에서 나오는 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내부 부분에서 주로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거 요약집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요약집에 있는 거 갈등관의 변천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진행 단계별 폰디가 있죠. 폰디. 그 다음 거기 토마스 갈등 해소 전략, 갈등 관리 전략, 이 정도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 정도에서. 쌤, 거기 배분적 협상하고 통합적 협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배분적 협상은 거기 앞에 표 한 번만 보고 올까요? 앞에 한 번만 볼까요? 배분적 협상하고
나왔었는데 안 보이네 갑자기. 저기로 봅시다 그냥. 139페이지에 시험에 정말 안 나온 거라 거기에 그냥 표로 하나 정리해봤는데 거기 배분적 협상하고 통합적 협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아까 토마스 모형에서 협상이 있었죠. 그럴 때 배분적 협상은 자원이 고정돼 있어. 그리고 자원이 제한돼 있어. 근데 이 통합적 협상은 자원이 뭐가 돼 있어? 어느 정도 유동적이고 무한해. 그러면 자원이 고정돼 있으면 이 자원 가져가면 다른 자원은 다른 데서는 분명히 뭐 할까?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죠. 100만 원이 고정돼 있으면 제가 80 가지면 선생님이 20만 원밖에 못 가지잖아. 선생님 80 가지면 저는 20밖에 못 갔죠. 근데 자원이 고정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무한하단 말이야. 그럼 나 80 가지면 더 개발해서 선생님도 80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야. 거기 봐봐. 당연한 소리. 그래서 이 뭡니까? 분배적 협상에서는 영합 게임, 제로섬 게임이야. 제로섬 게임. 제로섬이니까 0이 된다는 말이야. 더하면 0. 그런데 뭐 하는 거? 통합적 이 협상에서는 무한이니까 뭐라 그랬어? 정합 플러스, 포지티브 플러스가 나오는 게임이에요. 정합 게임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쌤 그쪽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 문제도 한번 봅시다. 109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옳지 않는 건 하고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걸 어쩔 수 없어서 싫었어. 미안해. 145페이지에 109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싫었거든. 배분적 협상하고 통합적 협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 딱 봐도 뭐야? 배분적인 고정적인 양이래요. 통합적인 유동적인 양이고 주요 동기에서 배분적인 승승게임, 통합적인 승패게임. 지금 말이 틀렸죠? 배분적인 게 제로섬, 승패게임이죠. 통합적인 건 승승할 수도 있게 서로 간에 윈윈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서로 배분적 협상은 서로 상반되겠죠. 그런데 통합적 협상은 서로 상호 조화되겠죠. 이런 건 배분적 또는 통합적 협상 모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있어.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토마스 모형의 협상형이 있죠. 거기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협상형이 있는데 토마스 모형에 여기 타협 또는 협상형이 있는데 이 타협 또는 협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이 있다. 배분적 협상은 뭐 하는 거? 협상할 때 그렇죠. 제로섬 게임이 고정되어 있는 거. 자원이. 그 다음 통합적 협상은 자원이 어느 정도 유동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 포지티브. 그렇죠? 서로 윈윈할 수 있죠. 게임. 윈윈할 수 있는 거. 좀 의미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웃어서 그냥 그 문제 보고 푸십시오. 110번. 자, 토마스 대인적 관리 유형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합니다. 여기 비주장이니까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 거죠. 타인의 이익을 만족했으니까 무슨 형? 수용형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타협 전략으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111번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거. 우리가 강요, 이걸 또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 경쟁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책 봅시다. 책 보면 경쟁형이라고 써져 있죠? 우리 유액집에도 경쟁형으로 써져 있고 책에도 경쟁에서 가르쳐서 강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경쟁형이다. 그 다음 112는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 이익에 대해서 모두 무관심했어. 그럼 무슨요? 회피. 그 다음 113, 자신과 상대방 이익을 모두 만족시켰다. 협력 또는 협동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 그냥 너무 쉽고, 원래는 여기 상황에 맞춰서 좀 넣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어렵게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근데 이 부분은 갈등 관리에서 대표적인 모형이라 이건 나올 거고, 거기 상황까지 조금 알아두고 하셨으면 좋겠어. 상황까지. 자, 그래서 아이고야, 다음 이번 금요일 날 수업할 때 한번, 이건 기출 문제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라고. 자, 쌤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지금 조직론을 하고 있는데, 조직론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분류로. 조직이 어떻게 생겼냐? 조직 구조. 그렇죠? 그 다음 조직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조직론은 조직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직무 동기, 그다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리더십.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다음 또 뭐 해야 되겠어?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의사소통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조직 문화. 원래 조직 문화를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봤어? 세 가지 큰 변수로, 구조 변수로 보는 게, 기본 변수로 얼마나 공식적이냐, 직권돼 있느냐, 또는 분권돼 있느냐, 또는 얼마나 복잡하느냐, 이거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엮을래, 어떤 식으로 원리, 그렇죠? 이 원리를 사용해서 하면 조직이 잘 구성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전반적으로 조직의 유형들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관료제부터 조직의 유형을 쭉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료제에 가까운 조직을 기계적 조직, 그 다음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위기적 조직. 그렇죠? 위기적 조직. 그러면서 우리가 유형상으로는 관료제, 그 다음 관료제에 속한 게 어떤 거라 그랬어? 기능적 조직, 사업적 조직. 그렇죠? 그 다음 매트리스, 그 다음 뭘 봤어? 팀, 그렇죠? 그 다음 네트워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여기다 넣기도 해요. 어떻게 생기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한 어떻게 볼 수도 있어. 조직 문화는, 자, 어떻게 우리가 조직 문화를 관리자가 만들어갈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조직인에 따라 다르잖아. 우리가 삼성의 조직 문화하고 애플의 조직 문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관리자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로 넣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이런 구조로 생겼고 이런 유형이고 이런 문화를 갖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여기다 다루기도 하고 여기서 다루기도 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과 조직문화. 자, 관리자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실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의사소통은 보통 어떻게, 조직의 의사소통은 어떻습니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보고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죠. 보고한다.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지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시하죠. 그렇죠? 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람은 수평적으로 2부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서로 간의 정보 같은 걸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회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 의사소통이야, 비공식적 의사소통이야. 책임자도 명확하고 누가 했는지도 명확하죠. 그런데 조직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소문 또는 풍문. 그렇죠? 소문이나 풍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이 조금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8페이지 비공식적 의사소통 있죠? 비공식적 의사전달. 이 부분을 물론 이 부분에 장단점이 시험에 나와요. 장단점. 그렇지만 장단점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고. 장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소문 같은 게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겠고, 배우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릴 수 있겠죠. 자, A라는 CEO가 와서, 갑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래봐. 지시를 했다 그래봐. 그럴 때 그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직 혁신을 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뭐 한다고? 사실 그 지시밖에 모르잖아, 공식적으로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를테면 어디를 갔다 왔다. 그쵸? 이를테면 페이스북에 이런 회사에 갔다 와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 대강 그래서 내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배우 사정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배우 사정을 알 수 있겠고,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고, 비공식적. 그렇죠? 우리 사담하게 되면 어때? 뒷담화하게 되면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죠? 상관 뒷담화하면.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죠? 그 다음 관리자에 대해 조언도 할 수 있고, 공식적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융통성도 높고, 이렇게 딱 형식에 따라 보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그런데 단점은 뭐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다.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죠. 그 다음, 공식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고, 공식적 권한관계를 파괴하고, 의사결정이 활용하기 어렵고,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의사전달의 망에서 쌤 그 모형 있죠? 모형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보고를 이렇게 쭉 내려갔다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직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위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Y형이라고 그럴 거고, 바퀴형은 한 사람이 전부 다 뭐 하는가? 다 지시하고 있죠. 그 다음 별 모양, 전체 경로형이 가장 자유분방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쌤 이런 건 막 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건 그냥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100%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뭐, 별 모양을 개방형이라고도 해요. 전체가 다 열려있죠. 그 다음, 149페이지 보면,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 여기 봐봐. 의사전달할 때, 장애할 때 그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는 요인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전달자와 피전달자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전라도 또는 경상도 신병하고 상관하고 이야기했을 때 전달이 잘 안 되죠. 옛날에 유머 있던데, 상관이 전라도인데, 경상도인가? 뭐 전라도 이 신병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 사투리로 말하니까.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된 거잖아. 장애된 거잖아. 근데 그럼 누구 요인이냐? 전달자와 피전달자 요인이죠. 그러잖아. 그래서. 자, 우리 쌤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봐. 대화가 잘 돼? 그렇죠. 그럴 때 무슨 요인이라고 그래? 전달자와 피전달자 요인. 그런데 전달 수단 및 매개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전달 수단 및 매개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전달 수단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가 TV로 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듣는 거지. 듣고 있는 사람은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전달 수단 및 매개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또 좁은 말로 이 마이크로 하는 마이크가 잡음이 많아. 잘 들려 안 들려? 의사소통 안 되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거기 전달 수단 및 매개체가 문제겠죠. 조직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어. 그냥 할거주의야, 할거주의. 그냥 조직이 철저하게 구체이기주의야. 그래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은 조직 구조가 문제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재난 사건이 있는데, 자,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에 있을 때, 이게 있을 때 빨리 뭐해서, 뭐 충북이 알았다면 충북에서 다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관리는 여기서만 하고, 하천 관리 여기서만 하고, 도로 관리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어때? 서로 간에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이 딴 데 가고 있잖아.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죠? 서로 간에, 왜? 이건 부처 할거지. 부처만 생각하지, 옆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건 뭐 때문이야? 조직 구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걸 말했어요. 근데 별 의미 없어. 문제 읽어보면 다 알아. 뭐 때문인가 나오는가.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 행정 PR이라는 게 있죠. PR은 선전, 프로파간다, 즉 선전이라는 것만 선전하고 구별하면 돼. 100% 이건 거기 봐봐요. 이 행정 PR에서 두 번째 봐봐. 행정 PR은 선전과 구별돼야 프로파간다죠. 구별돼야 선전은 이 선전자가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반면 행정 PR은 상호 교류적이며 왜곡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것. 그렇죠? 이걸 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행정 PR의 성격 정도만 나와요. 아까 선전이 일방적으로 알리니까 아무래도 수직적 성격이 많은데 서로 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 교류를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수평적이죠. 그 다음 반드시 알려야 되고 의무성, 교류성, 그 다음 진실성과 객관성, 그 다음 교육성과 계몽성을 떼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올 7급에 한번 나왔는데 7급을 한번 올린다 그러면서 다 해설까지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 쏘리. 그 다음 조직 문화. 그쵸?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 것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나오다가 행정 PR이 처음으로 조금 나왔어요. 7급에.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이것만 알면 돼. 그냥 프로파간다고 다른 거. 일방적이지 않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이건 나올 만한 게, 그러니까 출제를 만들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그것만. 그 다음, 조직 문화. 사실은 조직 문화는 안심할 게 킹과 로버그의 어떤 부분, 경쟁 가치 모델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조직 문화에서는 경쟁 가치 모형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고, 그냥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52페이지에 있는 거 경쟁 가치 모형의 4가지 조직 문화 이렇게 돼 있고, 요약집에는 142페이지로 돼 있고, 경쟁 가치 모형. 이건 사실은 경영학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뭘로? 행정학에 도입한 겁니다. 행정학에. 경영학에 이야기됐던 것들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가치는 사실은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는다. 지금 4가지 가치를 다 갖는데 그 가치들이 경쟁적이다 이 말입니다. 경쟁적이다. 그렇죠? 자, 우리 쌤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죠. 자료. 지난주에 금요일날 나눠드렸다가 수업 못했잖아. 그 자료 제일 뒤쪽 보면 쌤 모형이 그림이 하나 있을까요, 쌤? 3페이지. 여기 우리 쌤 죄송. 이 그림. 이 그림 안 가져왔어요? 그래요. 자, 아니 그냥 편하게 저기 듣고 가져오시세요. 거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조직은 이 4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는 뭐 한단 말이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때 어떤 조직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이 표로 이렇게 그 조직마다 어떤 조직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걸 뭐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그 조직은 어떤 부분이 강하다. 그러면 꼭 이를테면 어떤 부분이 모든 조직이 어떤 부분이 강하는 게 아니라 조직마다 경쟁적이죠. 이 4가지가. 그래서 강한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냥 제가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볼 거니까 봐봐요. 이게 이쪽은 내부적인 거, 이쪽은 이제 내부적인 거, 이쪽 2개는 내부적입니다. 이쪽은 외부적입니다. 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어떤 형태를 띠냐면 이 계급제적 형태를 띱니다. 계급제적 형태를 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제보다 우리가 관료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관료제는 계급제를 가장 특징으로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계급제보다는 관료제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그 모형이 유계질서 모형입니다. 내부 과정 모형으로 유계질서 모형이에요. 그렇죠? 유계질서. 우리가 관료제는 당연히 유계질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고 계층제적 형태를 띄어서 상사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조직이 굉장히 어떤 걸 추구하겠어. 내부 조직에서 이 계층제적 형태를 띄니까 안정성과 균형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안정성과 균형. 알겠잖아.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 관료제가 일단 산업사에서 대부분의 조직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미국이 1960년대자 시장이 중요한 걸 알았어, 시장. 내부보다는 외부 고객들, 시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해야만 경쟁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다시. 우리 쌤한테 죄송한데, 우리 관료제 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관료제는 산업사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제 산업사회가 막 됐으니까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됐지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왜냐면 만약에 소비자가 포드를 왜 이래? 그럼 당신 사지 마. 너 안 사도 사려는 사람이 막 밀려있죠. 공급자 위축 양을 강조했다. 그 다음 미국은 1960년대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해버려요, 벌써. 60년대 넘으면서.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나오니까. 1960년대 되면서 뭐가 일어난다? 후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는 말 그대로 생산량은 이렇게 늘었어, 이제. 이걸 거치면서. 그쵸? 근데 소비자는 이제 적어졌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포드 자동차 1000대도 생산할 수 있어, 하루에. 그런데 포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런데 소비자는 만약에 100명이다. 1000대 생산하는데 누구 중심이야? 소비자. 이제 시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기업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부가 중요하겠어? 외부가 중요하겠어? 외부가 중요하고 얼마나 생산성이 좋은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려야 기업이 살 수 있으니까. 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고객,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내부의 초점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거기보다 과업 취향 모형. 그렇죠? 우리가 과업 취향 모형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거기 이 합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합리 목표 모형, 함정 목적 모형. 그래서 자, 외부에다가 이제 시장에 중점을 둡니다. 고객이 중요해졌어요. 시장 고객이. 그러다가 1980년대 우리가 1980년대는 미국은 어느 나라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을까? 80년대. 소련은 이미 끝났죠.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소련은 이제 이미 한물 갔고 60년대. 그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지금 40년 가까이 일본이 소니 우리 쌤들은 아니겠지만 이 소니니 뭐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치고 나와서 미국 기업들을 거의 앞서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맨해튼에 있는 많은 이 건물들이 다 일본인 소유거든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의 권익에 자기 지위에 도전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쳐버렸단 말이에요.
60년대, 5, 60년대 소련이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소련은 굉장히 계속해서 견제해가면서 결국 무너뜨려버렸죠. 80년대 일본이 이제 견제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하나의 조약 맺고 일본을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갑자기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그 다음 지금 2000년 되니까 누가 또 이제 도전을 해요? 중국. 중국 그러니까 지금 사정없이 지금 치고 있죠. 미국은 자신이 1인자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전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철저해요. 철저해. 그렇죠? 그래서 80년에 그러면 왜 여기 이제 미국은 기업 차원에서는 뭐 국가 차원 떠나서 기업 차원에서는 왜 저 회사가 잘 되지? 일본에서 왜 잘 되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게 거기에 있는 관계지향모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 회사는 규칙이나 그런 거 별로 안 따져.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버지를 뭐라 그러지? 뭐 회사에서 그 일본 사람들은 오해하지 말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이종호사. 그러니까 사장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오야봉이라고 그래. 오야봉인가? 됐어. 그 비싼 표현 있잖아. 자기 그 상사를 뭐라 그래? 상사. 오야봉이라고 그러잖아. 오야봉은. 주먹색인가?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폭력 조직도 좀 비싸겠죠. 그래서 이거 뭐야, 무슨 사장이 아버지야, 왜? 그리고 굉장히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조직에. 미국은 그런 분은 아니죠. 미국은 회사가 뭐라고 그러면 나가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회사가 사장님을 오야봉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꾸 막 그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1위가 된 것 같다. 인간관계 이렇게 지향하고 강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외부보다는 그냥 내부에 있어서 아까 여기 관료제는 계층제는 위, 상하 이런 것들 막 강조하고 규칙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래서 이걸 따르려고 했던 게 그 관계지향 모형이야. 그러면 그 모형은 인간관계를 강조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인간관계를 강조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여기는 사람 관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마디로 키우는 걸 중요시해. 그리고 좀 그런 것보다는 규칙 같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 이제 인간관계 지향. 그러다가 서서히 되면서 이게 80년대가 넘어가고 많은 조직들이 어떤 것이 되면서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퀸과 로버그 같은 경우는 나사와 같은 조직을 모방하려고 해. 나사 조직은 어때요?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고 거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려고 만든 조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뭐라고 그래? 개방체제 모형이고 혁신지향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고 그들의 목적과 수단을 한번 이 140 뭡니까? 요약집에서 봅시다. 개방체제 모형은 자 거기는 거기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내부 과정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관료제 위계질서 강조하는 내부 과정 모형 보니까 목표가 뭡니까? 안정성과 균형이라고 그랬죠. 자 142페이지에 있는 내부 과정 모형이 우리가 계층제, 관료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이아크라에서 원래는 이제 계층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내용. 그 다음, 안정성 균형을 강조하고, 그 다음, 아까 합리 모형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 시장을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시장지향적 모형. 그래서, 거기서는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이윤 같은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인간관계 모형은 아까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하려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개방체제 모형은 일단 뭐 하겠어? 자원이 확보돼야 되겠죠? 자원 확보하고 성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서, 자, 이 이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는 관료제 계층제라고 그랬습니다. 내부고, 여기는 굉장히 융통적이죠? 그렇죠? 거기는, 융통적이고, 그 밑에는 이제 안정적인 거. 통제 및 질서를 강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합리적 모형. 그렇죠? 합리적 모형.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많이 팔려야 자신들이 살 수 있었으니까 합리적 모형. 그다음 여기는 개방체제 모형이다. 혁신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경쟁 가치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어느 이 조직이 어떤 목표 또는 경쟁적 가치, 목표가 가치죠. 거기. 그럼 그런 걸 추구하는지를 재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건 휴과 로버그의 입가에서 쌤 조금만 줘봐. 여기 쌤 여기 봐봐. 안정 통제 위원 개발인데 여기 클랜이라는 것은 지금 클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인 거, 그렇죠? 여기는 에도크러시 임시적인 거. 그러니까 클랜은 집단적이니까 이 클랜은 뭘 말해요? 일본식 경영. 이건 아까 나사 같은 에도크러시들. 여기는 하이어리키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계층, 관료제 같은. 여기는 뭘로 마켓으로 돼 있죠, 시장. 그래서 이걸 갖고 삼성이면 삼성. 실제로 쓰이는 것은 문화를 쓰일 때, 그러니까 삼성에서 우리 문화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휴과 로버게에서 문화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려. 어떤 것이, 쌤 이 표 알잖아. 뭐 어떤 요소든 다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큰가를 알려줄 수 있죠. 이해됐어요? 이런 데 쓰여요, 사실은. 휴과 로버. 그렇죠? 이걸 행정학에 도입한 거야.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별거 아니야, 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근데 이게 경영학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야. 조직문화 조사할 때. 휴과 로버그로 거의 대부분 이런 조직문화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학에 들어왔겠죠. 경영학에 있는 거니까. 들어왔는데 이것들을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거지.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결론은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뭐 하는데 쓰는지는 알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모형만 더 보면, 대부분 창업 단계에서는, 선생님, 142페이지에서 그냥 볼까요? 142페이지에 창업 단계에서는 어떤 모형이 제일 많이 보이더라? 어떤 문화가 많이 작용하더라? 그렇죠. 개방체제 문화가 창업 단계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가 많이 강조되더라? 개방체제 모형적 가치가. 그 다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일본식 경영. 이제, 자, 창업 단계일 땐 혁신적이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게 이르면 우리
뭡니까?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의 조직원들이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가 공식화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과정 모형이라든가 합리 모형이 나온다 그랬죠? 내부 과정 모형이나 합리 모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 정교화 단계에 되면 이제 환경이 성장해야 되겠죠? 다시 그럴 때 뭘로 되더라? 다시 한번 탈피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쭉 가다가 때 환경이 변하면 다시 이 구조가 변해야 되겠죠? 그럴 때 개방체제 모형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데 이제 개방체제 모형으로 가려면 저항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도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거의 대부분 거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1, 2, 3, 4는 지난주에 제가 이것 나눠드렸을 때 이것 나눠드릴 때 앞에 효과성 접근 방법이란 게 있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읽어보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4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4번만 보겠습니다. 앞에 1, 2, 3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조직효과성 접근법에서 경쟁가치 접근법은 조직효과성에 대한 세계의 경쟁적 모델을 통합하며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단일 척도 아까 우리가 단일 척도에 쌓이면 경쟁 척도였어. 한 가지에 쌓이면 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경쟁 가치라니까 가치들이 뭐였어요? 경쟁을 했죠. 쟤는 척도도 아까 뭐였어? 밑에 있는 것처럼 자, 쌤 6번 같이 유연성 통제, 조직과 구성원, 그 다음 목표 수단 이 세 가지로 봤다.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쌤. 자, 봐봐. 원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 자, 봐봐요. 아까 거기 어떻게 나왔어? 유연성하고 위가 융통성 유연성이라고 그랬죠. 밑에 통제.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내부 부분은 조직원이야. 조직 구성원들 주로 강조했다면 이건 조직 자체를 강조한 거야. 그러면 같이 조직 구성원 이것도 들어가죠. 우리 쌤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거의 표에 내부 외부 우리 책에는 쌤 내부 지향 외부 지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자, 그걸 쌤 여기 한번 보면 조금 나왔을 거야. 거기 155페이지 보면 똑같은 그림이 그냥 표로 나왔는데 제일 위에 보면 내부 지향 외부 지향 융통성 통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부 지향이 인간, 외부 지향이 조직 이랬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인간이니까 조직원이겠죠, 구성원. 그쵸?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유연성 통제, 조직 구성원. 그쵸?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목표 수단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떤 책은 우리 쌤 요약집에서 보다시피 조직와의 목표 수단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측정해서. 목표 수단으로 돼 있어. 요약집 142페이지면 목표 수단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이 부분도 그러면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 문화를 단일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중차원적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 문화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와 외부, 그리고 통제성과 유연성을 기준으로 인간관계, 개발체제, 내부과정, 합리 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책들에서 서술된 거야.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6번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는 견해도 있다. 근데 쌤들은 우리 수준에서는 4번을 취하고 5번은 생각 안 해도 돼요.
4번 입장을 정확히 취하고 5번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 7번 봐봐. 7번 조직 효과성 관련 이론 중 퀸과 로브 경쟁가치 모형에서 개방체제 모형은 조직의 자원획득 및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쌤 봅시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개방체제에서는 우리가 개방체제는 우리가 나사 같은 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목적이 뭐야? 조직의 자원획득과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8번 조직 효과성 관련 이론 중 퀸과 로브 경쟁가치 모형에서 합리적 목표 모형, 우리가 마켓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직의 능률성 및 생산성, 맞죠? 쌤, 조직의 능률성이나 생산성 등등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조직 효과성 관련 이론 중 퀸과 로브 경쟁가치 모형에서 내부 과정 모형, 쌤, 내부 과정 모형은 여기죠? 관료제, 하이라이크, 계층제 모형. 그랬을 때, 거기, 이 내부 과정 모형에서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및 내부 구성원의 가치 인정은 일본식 경영이라고 그랬죠? 클랜, 집단 과정을 강조하는 거. 그쵸? 오야봉 문화. 어때요? 쌤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 회사 경영을 가족같이 하는 문화도 있고, 그런 게 강한 회사도 있고, 어떤 거, 우리가 과업, 생산성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도 있고, 그쵸? 어떤 유계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도 있고, 혁신적인 그런 문화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 10번 경쟁가치 모형에서 경쟁가치 모형은 조직에서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11번 경쟁가치 모형은 조직의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조직 구조와 통제와 유연 중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조직 문화 유형을 구분한다. 맞고, 경쟁가치 모형에서 혁신지향은 뭐야? 혁신지향은 개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혁신장은 개방체제. 그 다음 13번 경쟁가치 모형에 따르면 경합적 가치는 조직의 성장 주기에 따라 성장 주기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처음 성장할 때는 개방, 어느 정도 지나면 인간관계, 클랜, 그쵸? 에도크러시, 클랜 이런 게 강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어느 정도 가면 이 두 개가 강조되고, 우리가 다시 이 종교가 다시 혁신하려고 한다면 개방체제가 필요하고, 그쵸? 그 다음 13번 미안해. 퀸과 로버의 조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따라 네 가지 조직 효과성 가치모형을 되겠다. 그럴 때 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쓰면 되겠죠. 기억이 뭡니까? 안정적이면 대입으로 해요. 하이라이키 경쟁이죠. 계층제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과정이고, 그 다음 니은은 내분대 유연화제, 클랜, 인간관계 모형이죠. 그 다음 외분대 안정적이 돼, 마켓, 시장 모형이고 합리적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외분대 유연, 융통적이 돼, 개방체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것만 알면 14, 15, 16, 17은 금방 풀 수 있겠죠. 14번 기억 모형은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가치이며 그 수단으로서 계획과 목표 설정이 강조된다. 이 모형은 우리가 마켓, 시장 모형 맞죠? 마켓.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 디귿이죠. 니은 모형의 목표 가치는, 니은이 뭡니까? 내분대 유연하대. 그쵸?
그럼 오야봉 문화, 클랜 문화라고 그랬죠? 그럼 니은 모형의 목표 가치는 인적 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 구성, 응집성, 사기 및 훈련 등이 맞죠? 디귿 모형의 목표 가치는 디귿은 뭡니까? 시장 모형입니다. 마켓, 합리적 목표 모형입니다. 성장과 자원 획득 등이며 그 수단으로 준비성과 이건 개방 모형이죠. 그래서 리을이고 17번 리을 모형은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가치이며 균형을 확보하는 게 목표 가치고 그 수단으로 이 정보 관리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하이라이키, 그렇죠? 기억 모형, 그렇죠?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18번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제 모형, 내부 과정 모형, 합리목표 모형으로 구성된다. 맞고 19번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를 어떻게 만족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이건 조직 효과성, 아까 조직 효과성 제가 어제 나눠드린 거 있죠? 지난번에 나눈 거. 그럴 때 이해관계 모형입니다. 이해관계 모형. 19번은 이해관계 모형입니다. 20번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에 따르면 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은 경합가치 모형 중 개방체제 맞죠? 21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의 성장 발달함에 따라 조직의 성과 평가 기준들이 아까 변화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개방해서 어느 정도 진행한 클랜으로, 그쵸? 이렇게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2번부터는 갑자기 의사소통 문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고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지금 160페이지에 있는 36번부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 호프스테드는 아주 심화된 내용입니다. 7급에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뭔지 알겠죠? 대강. 하이라이키, 그 다음 여기는 마켓, 여기는, 에도크러시, 개방체제, 그 다음 여기는 클랜, 집단. 그렇죠? 오야봉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